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이지 소름이 돋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간부의 아내로 살았던 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탈북했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잡으러 대한민국까지 넘어왔습니다. 보위부라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보위부의 중자급 간부가 직접 남한 땅을 밟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어떻게 남한까지 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여성은 지옥 같은 추적을 어떻게 피해냈을까요? 장벽 너머의 진실 탈북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함경북도 회령 출신의 김영숙 씨입니다. 이름은 물론 가명이고요. 영숙 씨는 회령에서 장마당 장사를 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남편이 바로 국가보위부 중자 출신의 최동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처음 최동혁을 만난 건 22살 때였습니다. 회령 시내에서 장마당 장사를 막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동혁이라는 사람이 보위부 소자 계급장을 달고 장마당 단속을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가 장마당에 나타나면 상인들은 혼비백산합니다. 물건을 압수당하는 건 기본이고 자칫하면 단련대에 끌려가 몇 달을 고생해야 했으니까요. 그날도 상인들이 허겁지겁짐을 싸서 도망치는데 영숙 씨는 미처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혁이라는 사람이 영숙 씨를 보더니 물건을 압수하는 대신 이상한 말을 했답니다. 이 과자 맛있소. 하나 주면 안 잡아가겠소. 영숙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살려면 줘야지요. 떨리는 손으로 과자 한 봉지를 건넸는데 그때 동혁이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동무. 북한에서 보위부 간부가 눈독을 들이면 거절할 수 있는 여자는 없습니다. 동혁은 매주 장마당에 나타나 영숙 씨에게 접근했고 3달 만에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의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보위부 사람이면 우리 집안 뒤를 다 캘 텐데 그게 무섭다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보위부 사이를 두면 우리 식구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결국 영숙 씨는 23살에 최동혁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솔직히 나쁘지 않았다고 영숙 씨는 말합니다. 보위부 간부의 아내라는 지위는 회령에서 상당한 특권을 의미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인 이웃들이 풀죽을 끓여 먹을 때 영숙 씨네 집에는 쌀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배가 불렁 나온 채 골목을 비틀거리며 걸어다닐 때 영숙 씨네 아이는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영숙 씨를 부러워했고 장마당에서도 아무도 영숙 씨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혁은 집에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눈이 풀리고 이유 없이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한겨울밤 영숙 씨는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감촉을 느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리는데 옆방에서 아이가 엄마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는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동혁은 보위부 업무를 집에까지 가져왔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가 오늘 누구를 신문했는지, 누구를 어떻게 했는지를 자랑처럼 떠들었습니다. 영숙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한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다니 영숙 씨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각성의 계기는 어느 봄날에 찾아왔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던 영숙 씨에게 단골 아주머니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떼어오는 보따리 장수였는데 어느 날 몰래 영숙 씨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영숙아, 남조선 사람들은 쌀밥을 개한테도 준다더라. 그리고 거기서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감옥에 간다더라. 영숙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런 벽지가 벗겨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조선이라는 곳은 정말 그런 곳일까? 거기 가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위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동혁의 폭력은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아이에게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5살짜리 딸아이가 밥을 흘렸다고 뺨을 때렸습니다. 영숙 씨가 아이를 감싸 안으며 제발 아이한테는 하지 말라고 빌었더니 동혁은 영숙 씨마저 걷어찼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면서 결심했습니다. 나가야 한다. 이 집에서, 이 나라에서 나가야 한다. 보위부 간부의 아내가 탈북을 준비한다는 건 불 위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석 달에 걸쳐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면서 번 돈을 몰래 모았는데 매일 조금씩 인민폐 몇 장씩을
속옷 안쪽에 꿰매 넣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동혁이 일찍 들어오면 어쩌나, 이 돈을 발견하면 어쩌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바늘을 쥔 손끝이 저렸습니다. 탈북 브로커와의 연결은 장마당의 보따리 장수 아주머니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중국 쪽 브로커를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왕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드디어 왕 아저씨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두만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겠다. 음력 초하루 달이 없는 밤에 오라고. 인민폐 3,000원을 준비하라고. 탈북 전날 밤 영숙 씨는 집안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장롱, 금이 간 거울, 시어머니가 물려준 녹그릇 하나하나가 이 집에서 보낸 8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방에 가서 잠든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반드시. 영숙 씨는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꼭 살려줄게, 꼭. 동혁은 그날 밤 당직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아이를 업고 뒷문으로 나섰습니다. 12월의 회령은 뼛속까지 얼어붙는 추위였습니다. 영하 25도, 입에서 나오는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가는데 발밑에 눈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온 동네가 깨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두만강까지는 걸어서 3시간 거리였습니다. 초소를 피해 산길로 돌아갔습니다. 산길에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한 발짝 한 발짝이 사투였습니다. 아이가 등에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추워. 영숙 씨는 입고 있던 솜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한 겹 더 감싸 주었습니다. 자기는 내복 위에 얇은 인민복 하나만 남았지만 아이가 먼저였습니다. 새벽 2시쯤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겨울이라 강이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 않은 곳도 있다고 들었기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왕 아저씨가 알려준 지점에 도착했을 때 강 건너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3번 깜빡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영숙 씨는 아이를 앞에 안고 얼음 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얼음 밑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거기 서라. 북한 국경 경비대의 고함이었습니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왕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와! 빨리! 영숙 씨는 정신을 차리고 뛰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순간 영숙 씨는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도 따라 울었습니다. 왕 아저씨가 빨리 일어나라. 여기서 울면 안 된다. 경비대가 강을 건너올 수도 있다고 재촉했습니다. 영숙 씨는 아이를 다시 업고 왕 아저씨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왕 아저씨는 영숙 씨와 아이를 연변의 한 농가 지하실에 숨겨주었습니다. 지하실이라고 해봐야 감자 창고였습니다. 축축한 흙바닥, 감자 썩는 냄새, 그리고 어둠,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즉시 북송이었습니다. 특히 영숙 씨는 보위부 간부의 아내였으니 잡혀 돌아가면 온 가족이 끝장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석 달 동안 햇빛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자꾸만 엄마 우리 언제 나가 하고 물었고 영숙 씨는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데 갈 수 있어 라고 달랬습니다. 밤이면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가 무서워서 울면 영숙 씨는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으면서 영숙 씨 자신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때 북한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간부의 아내가 탈북했다는 소식은 회령 보위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동혁은 직위 해제 위기에 놓였고 자기 자신도 신문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탈북을 알고도 방조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겁니다. 동혁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영숙 씨를 찾아 데려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상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동혁은 연변 지역의 조선족 정보원들을 총동원해 영숙 씨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한편 영숙 씨는 왕 아저씨의 도움으로 연변을 빠져나와 곤명까지 이동했습니다. 기차로 이틀, 버스로 하루, 중국 공안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아이에게는 중국어로 된 동요를 가르쳐 혹시 누가 물어보면 중국 아이인 척하라고 시켰습니다. 곤명에서 다시 브로커를 만나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밀림을 걸었습니다. 열대의 밀림은
북한의 겨울과는 정반대의 지옥이었습니다. 후덥지근한 공기가 폐를 짓누르고 온갖 벌레가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났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도 없는 밀림 한가운데서 아이가 축 늘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하늘을 보며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다행히 라오스를 지나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아이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태국에서 유엔 난민기구의 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 영숙 씨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뒤에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영숙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공항에 반짝이는 불빛, 깨끗한 바닥,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정착 교육을 받으면서 영숙 씨는 처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한에서는 진짜로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영숙 씨는 그 보따리 장수 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고 울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서울 외곽의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자기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던 날 영숙 씨는 봉투 안에 돈을 세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내 거라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돈으로 아이에게 새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분홍색 운동화. 아이가 새 신발을 신고 깡충깡충 뛰면서 웃는 모습을 보며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맞았어. 나는 잘한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착한 지 8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숙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뒷모습, 그 걸음걸이, 그 어깨의 각도, 8년을 함께 산 남편의 뒷모습을 몰라볼 리가 없었습니다. 최동혁이었습니다. 보위부 간부 최동혁이 대한민국 서울에 서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영숙 씨는 급히 몸을 숨기고 다른 길로 돌아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아이를 끌어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느꼈던 그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동혁은 중국에서 영숙 씨를 찾지 못하자 아예 탈북을 가장하여 남한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탈북자인 척하고 하나원까지 거쳐서 남한에 정착한 겁니다. 보위부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신문이나 조사쯤은 거뜬히 넘겼겠지요.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영숙 씨를 찾아 데려가거나 아니면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출근길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따라오는 건 아닌지, 혹시 아이의 유치원까지 알아낸 건 아닌지. 결국 영숙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전 남편이 보위부 간부인데 탈북자로 위장해서 남한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찾으러 온 것 같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지만 국정원에 연락이 갔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동혁은 실제로 탈북자로 위장하여 입국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밝혀지면서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영숙 씨가 경찰서에서 동혁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동혁은 영숙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영숙 씨는 말합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러나 어딘가 공허한 눈빛이었다고요. 동혁이 체포된 뒤에도 영숙 씨는 한동안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동혁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오지는 않을까? 보위부가 다른 공작원을 보내지는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자기를 지켜준다라는 걸 몸으로 느꼈으니까요. 지금 영숙 씨는 서울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고 성적도 좋다고 합니다. 영숙 씨는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한답니다. 회령에 두고 온 어머니는 건강하실까? 아버지는 살아계실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 한 구석이 뜨끔거린다고 합니다. 영숙 씨는 말합니다. 자유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자유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고향도 부모님도 제가 알던 세상의 전부를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자유롭게 웃으며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제가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매일 확인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걷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느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벽 너머에서는 영숙 씨 같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이 자유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장벽 너머의 진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